자, 교재 피시고 2단원 들어갑니다. 1단원까지 우리 4단원 했고요. 이제 2단원 들어가는 2단원은 쉬운 단원이야. 2, 3단원은. 그래서 2, 3단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엔 어려운 단원 1단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의 구조부터 보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핵이고요. 그 다음엔 전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핵과 전자로 돼 있고, 뭐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다. 뭐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입자들이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단원이고, 그 다음엔, 여기 보면 이제 전자에 관한 얘기 있어요. 이 전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원자는. 그러니까 여러 모형으로 원자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기율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주기율이 뭔지는 우리 다 배웠어, 또. 음. 그런데 이제 그 주기율 안에 있는 주기적인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원자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부터 좀 살펴보는데, 자,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죠. 이 돌턴이라는 사람은 단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이제 뭐라 원자라고 얘기한 거죠. 뭐그 당시는 뭐 원자는 이렇게 어, 단순히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입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돌턴이죠. 1803년도죠. 자,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는 그 1800년대 후반에는 뭐가 많이 발전하냐면 물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폭탄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물리학이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볼 거는 사실은 양성자예요. 이게 제일 먼저 발견된 입자야. 그래서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여기 이제 방정관이라 그러거든. 방정관. 이 방정관에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준 거죠. 그랬더니만 뭔가가 이쪽으로 흐르더래요. 이런 식으로 흐르더래.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플러스 극쪽에서 나온 거죠. 니네 금요일반인데 했나? 어디까지 했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지? 아, 그랬구나. 다른 거였구나. 어디까지 했어, 금요일반? 아, 스펙트럼까지. 쏘리. 아, 맞다. 니네 다른 거 열었었지? 잠깐만. 진도 좀 확인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오의 원자 모형까지 했던 어? 멀었다 또. 어. 음, 내가 딴 어플 열었었지?
이거 열었었구나. 음, 요까지 했나, 그지? 요거 파동까지, 그지? 오케이. 이건 했고, 그다음 원자 모형에서 보호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해야 돼.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배경 지식 알려준 거예요. 음?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그 파동이 결국 이제 여러 파동이 있는데, 빛이 이제 전자기파라 그래서 파동이라 그랬고, 자, 그래서 이제 햇빛을, 이렇게 분광기에 이렇게 이제 프리즘이죠. 분광기 프리즘인데, 이 분광기에 통과시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있다고. 태양빛을 분광을 해요. 분광을 한다는 얘기는 빛을 나눈다는 뜻이야. 그러면 모든 파장과 그다음엔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뭐라 그러면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보라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눈에 보이는 색깔이. 근데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 가시광선만 오는 게 아니거든. 단지 우리 눈에 보일 뿐이라고. 자, 그래서 일단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으로 갈 때는 파장이 어떠냐면 파장이 길어요. 그럼 파장하고 저기 진동수 무슨 관계 있다고 그랬지? 그것까지 배웠지?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죠?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 중에서는 빨간색으로 갈 때 에너지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라색으로 갈 때는 반대야. 응? 보라색 갈 때는 이쪽 방향. 자, 파장이 짧고요. 진동수가 커요. 이쪽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이제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는 어떤 거야? 얘는 큰 거예요, 이쪽이. 보라색 쪽이 큰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자, 예를 들어 빨간색 바깥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를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은 애를 가리켜서 마이크로파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디오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디오파야. 응? 자, 마이크로파는 뭐냐면 전자레인지 있죠. 응? 그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그런 파를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라디오파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은 그러한 빛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엔 보라색 바깥에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자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엔 자외선 바깥에가 X선이 있고 X선 바깥에가 감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빛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지? 하다못해 뭐 자외선만 하더라도 자외선에 노출을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암 같은 거 걸리죠? 근데 뭐 적외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시 한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주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가시광선은 보이지만 다른 빛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사실이지. 뭐 우리 뭐 프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빛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정관 실험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방정관인데 이게 방정관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나서 고압의 전압을 연결해줘요. 고압을 갖다 연결해주게 되는 수소를 집어넣고 자 수소를 집어넣고 고압을 연결하게 되니까 빛이 나오대. 그치? 자 빛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아주 단순해. 빛이 나오는 건 눈에 보였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눈에 보였대. 눈에 보였다는 얘기는 무슨 광선이 나왔다는 얘기냐면 가시광선이 나왔다. 자, 이런 빛들이지. 우리 눈이 우리 빛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 자, 이런 빛들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가시광선이 나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분광기를 통해서 가시광선이 나오게 되면 빨간색 파남으로 보일 거 아니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걸 예상을 했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래요. 이와 같이 선으로 쪼개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다.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얻었네. 첫 번째 뭐예요? 가시광선이다. 두 번째는 그 빛들이 이와 같이 선으로 해서 나왔다라는 걸 이제 얻게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물리학자들이 왜 빛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한번 봐봐. 자, 원자핵이 있어. 원자에는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는 플러스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가장 안정해. 알았지? 자, 마치 여기 있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는 물체가 여 책상면에 있던 애를 내가 들어 올리게 되면 얘가 무슨 에너지를 가져? 위치 에너지를 가져. 알았지? 근데 이제 얘가 아무런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게 딱 있어. 이게 제일 안정할 때야. 책상 위에 있을 때가. 자,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에너지를 얘한테 줘버린 거야, 수소환자한테. 그래서 에너지 가져갈 수 있는 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책상 위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고압의 전압을 주니까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져갔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큰 상태로 있는 애를 가지고 자, 내가 여기서 힘을 빼. 자, 놔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쪽으로 오토매틱으로 떨어지지. 맞지? 전자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야. 자, 에너지가 큰 쪽에서 가만히 냅두면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는데 에너지가 큰 애가 에너지가 작은 애가 된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형태로 나온다? 빛 에너지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음. 그런데 이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왔대.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나왔다는 거지. 만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런 것처럼 이 물체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지? 이런 걸 연속적이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면 얘들이 막 떨어지면서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넣겠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왜 안 나왔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얘 아니면 이런 에너지만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빛이 하나 나오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빛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겠지. 여기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내놓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물리학자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시훈아, 서서 해. 왜 옆에서 사다 놨잖아. 돈을 얼마를 주고 사다 놨는데 졸고 있어. 힘들면 서서 하세요. 알았죠? 자, 이거 봐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특정한이라는 게 뭘 뜻하니? 어떤 특정 값을 갖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뭐, 그 물리학자들이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실험 발표만 해요. 물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과 48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과 이런 빛들이 발견이 됐다. 수소를 갖다 놓고 고압의 전압을 걸어줬더니만 이런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나왔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그 수학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 수학 선생님이 이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서 보내요. 알겠어요? 규칙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거기 있는 파장은 여기에 비례한다고 보냅니다.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다. 그리고 이 n은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이 발머야, 발머. 알았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발머식이라 그래요. 발머식. 발머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보냈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맨 처음에 이 식을 보고 굉장히 무시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보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진짜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해 본 거지. 3을 대입해서 이게 상수거든요. 그냥 상수라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 상수 다 찾아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그 보낸 식을 누군가 한번 해봤죠. 진짜로 대입을 해봤더니만 아까지 656 있죠. 그거 딱 나왔어.
그 다음에 486도 딱 나왔어. 그 다음에 434도 그대로 나온 거지. 그럼 이 식은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이 식은 맞는 식이죠. 그러면 656이라는 파장의 빛은 뭐라 그랬지? 에너지 차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에다 이렇게 프랑크 상수하고 프랑크상 광속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델타 E라는 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 E는 에너지 값인데 이렇게 하면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 람다분의 C, 람다분의 1. 그다음에 또 제가 N1으로 고칠게요.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2의 제곱분의 1로 고쳤을게요. 그러니까 N1과 N2는 위에 있는 숫자겠죠. 그죠? 그럼 여기 봐봐. 요거 상수지. 얘도 상수지. 근데 얘도 상수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수에다 상수를 곱하고 상수에다 상수를 곱하면 결국 상수지. 그지? 그래서 이 상수를 제가 임의로 잡을게요. A로. 그래서 식을 이제 그 가로를 풀어서 나타내 줍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죠.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식이냐면 발모식에서부터 시작한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라는 의미가 있잖아. 이게 뭐지? 델타라는 의미는 항상 차이를 뜻하는 거야, 차이. 그럼 지금 이건 델타 E니까 무슨 차이니? 전자가 갖는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럼 전자가 갖는 에너지라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지? 이게 마이너스니까 어떠한 에너지 값에서 어떠한 에너지 값을 뺐을 때죠. 그럼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이 값이네. 이게 에너지 값에 해당하고 또 여기는 이가 자 이게 또 뭐에 해당하죠? 이게 또 에너지 값에 해당하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전자의 에너지 주인은 어떠한 형태란 뜻이냐면 이런 형태란 뜻이에요. 전자 에너지는. 자, 그래서 이제 보아한 사람이 전자 에너지 주인은 n 값에 따라 달라진다. 상수 a를 쓰고요. 그다음엔 n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때 n이라는 값은 1, 2, 3, 4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았어. 자, 근데 1과 2 사이는 어떠한 경우도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1.2는 있다 없다. 없다. 1.3도 없다. 2.1도 없다. 이런 식으로. 1 아니면 2만 갔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앞에 뭐가 보면 마이너스란 값이 붙어요. 그래서 이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마이너스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건 안 적어도 되고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나 아니면 그 전이나 마찬가지지만 1700년대부터 그 이후까지 지금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법칙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야. 알았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을 가진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을 갖다 이제 인력이라 그러는 만유인력이라 그러는 거죠. 자, 두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두 물체가 있어.
자, 라지 M이고 스몰 M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힘이 최대야. 힘이 최대. 초대는 아니고 최대. 알겠지? 최고로 많아요, 힘이. 그러면 이때 가장 큰 힘으로 두 물체가 잡아당겨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해. 그랬을 때 그 위치 에너지는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이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작은 물체가. 그럼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은 감소합니다. 힘은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알았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감소하잖아. 포텐셜이 계속 증가하게 돼.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위치 에너지를 뜻해. 자, 그래 계속 멀리 가는 거야. 멀리 갔어. 멀리 갖다 놨어. 그래서 거리가 무한대인으로 간 거죠. 그러면 힘은 얼마가 될까요? 0대지. 거리가 무한대면. 힘이 졸립지. 왜 그 버티고 있냐? 빨리 쓰라고 저쪽에. 이거 버티고 있지. 되게 편한데 이거. 나 돌려. 네가 좋으니까. 나 서서 해야지. 나도 서서 해야지. 좋다. 그렇지. 녹음이 좀 안 돼. 녹음.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서 내 쪽으로 갖다 놓자. 너도 서서 해. 봐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얘도 0이죠. 힘이 없으면 포텐셜 에너지 0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힘으로 봤을 땐 최소죠. 왜? 거리가 무한대니까. 그런데 얘는 뭐가 되죠? 최대가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가 무한대일 때가 최대야. 그러면 거리가 무한대가 아니라면 포텐셜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음수 값을 가져야지. 이해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로 빗대어서 얘기해 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자에다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이게 원자 핵이야. 얘가 전자예요, 전자. 똑같아요. 그럼 원자핵과 전자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힘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n이 무한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그럼 n이 무한대가 되면 얘는 0이 돼, 힘이. 얘는 0이 되는 거지, 똑같이. 근데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뭘 가져야 돼? 음수값을 가져야 돼. 자, 이와 같은 뉴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여기다 뭘 갖다 붙이냐면 마이너스라는 값을 붙이는 거죠. 왜 마이너스가 붙는 줄 알겠어?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뭘 뜻한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뜻하는 게 이 마이너스의 의미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에너지, 전자들의 에너지 준리를 어디에서부터? 발머식에서부터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머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못 얻었겠지. 아니면 얻더라도 한참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발머라는 사람이 이 식을 보내와가지고 이런 에너지 준위를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식이잖아. 그치? 이거 계속 변하지, n에 따라서. 그럼 n에 따라서 계속 변할 때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그러죠. 얘를 이런 거지. y는 ax.
일차함수. 변하죠? 그지? 자, y는 ax의 제곱은 x에 따라서 y가 또 변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그런데 이 값들은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속함수라. 연속적이다.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전자는 안 그래. 뭐에 따라서만 결정이 돼? 딱 n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뭐 물론 껍질이 아니죠. 에너지가 부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그래프는 좀 달라져야 되죠, 당연히. 이제 그래가지고 y축을 포텐셜 에너지로 놔요. 알겠죠? n 값은 1부터 시작하지.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겠지. 1을 대입하면. 맞지? 자, n이 무한대일 때 n이 무한대면 무슨 값? 0값이겠죠. n이 무한대면 0이지. 아까도 얘기했던 그냥 만유인력 법칙에서 에너지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마이너스 4분의 a. n이 3일 때 마이너스 9분의 a. n이 4일 때, n이 5일 때. 그렇게 되겠지. 계속해서 n에 따라서 에너지 중위가 결정돼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식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전자의 에너지 중위는 불연속적이다. 그렇습니까? 자, 이 불연속적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모형을 따졌을 때 계단 모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단 모형. 왜 계단 모형이라 그러냐면 계단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언덕이야. 등산해봤어? 등산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단이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자,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공을 갖다 떨어뜨리게 되면 모든 위치에서 공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런데 계단은 안 그렇지. 여기 아니면 여기만 존재할 수 있어. 존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계단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n이 3에서 n이 3에서 n이 2로.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n이 2로 가. n이 2로 간 거예요. 자, 이런 걸 전이라 그래. 전이. 알았지? 전자의 에너지 값이 달라졌다는 표현으로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응? 델타 2를 뭐 해야 되냐면 당연히 방출해야 돼. 왜 그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얼마만큼이냐 이거지? 얼마만큼이냐. 그지? 그럼 델타 2를 구해보면 델타 2는 큰 거에 작은 거 빼주니까 E3에서 빼기 E2를 해주면 돼요. 3에서 2를 빼주라고. 큰 게 E3고 작은 게 E2니까. 알았지?
그럼 그걸 갖다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서 빼줘. 그러면은 이 3면 마이너스 a에다가 3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지? n이 2일 때는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a를 앞으로 빼고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딱 붙였을 수 있겠죠. 이게 델타 2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을 갖다가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일반화 해볼게. 변형이라기보다는 일반화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네. 델타 2가 있는데 베이스고 자 4도 n이고 n의 제곱이고 9도 n의 제곱이야. 맞지? 그래서 n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을 빼는데 원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을 안쪽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무한대가 바깥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n이 3에서 2라면 안쪽은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안쪽 껍질에 n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에 n수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 빼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값은 항상 양수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양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지만 반대로 자 전자가 이렇게 전이가 된다면 지금 봤던 델타 2를 뭐 하는 거죠?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바로 델타 2를 구해본 거예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원아, 이만큼의 에너지는 흡수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선생님 에너지 이거보다 큰데요? 아니라고. 딱 델타 2만큼만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통합과학 배울 때 흡수 스펙트럼 있었잖아. 에너지가 더 커서 흡수를 안 해요. 저것만 흡수를 하는 거야, 저것만.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을 봐도 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방출 스펙트럼은 나도 손으로 나오는 거고 흡수도 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응?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수소 원자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 한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있다고. 자, 전자 한 개가 있는데 이 전자 한 개가 떨어져 나간대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H 플러스가 되거든. 근데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면 이온화라고. 이온화.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이 전자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델타 2를 흡수하는 거 맞겠죠? 알았지? 얼마만이야? 얼마만큼이야? A만큼? A만큼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0이잖아. 여기 차이는 A지 뭘. 그치? 그럼 이게 A만큼인데 이 A라고 하는 에너지는 결국 뭐에 해당하냐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라고 우리가 상수로 정한 거 있잖아. 이건 뭐에 해당한다?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온화 에너지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렇게 되면 A는 수소 원자 이온화 에너지가 되고 이 값은 1312 kJ/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 1몰에서부터 전자 1몰을 떨어뜨릴 때 1312 kJ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관계식을 얻은 겁니다. 어떤 관계식을 얻었냐면 델타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이온화 에너지의 n의 제곱분의 1이다라는 걸 얻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라고? 13, 1312 킬로줄 퍼 몰이라는 뜻이고요. n이라는 값은 1에서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바로 불연속적이다. 뭐가 이게 이제 전자 에너지 주니까. 자, 전자 에너지 주기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때 델타 E는 이온화 에너지에서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인데 자, 앞에 있는 애는 안쪽 껍질, 뒤에 있는 애는 바깥 껍질을 의미해 줍니다.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은 항상 무슨 값으로 얻게 되냐면 양수 값으로. 알았지? 그래서 이 델타 E만큼 흡수도는 방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맨 앞에 우리가 발머식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럼 이 발머식에서 이 발머식이 있는데 이 발머식에서 2라는 값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2의 제곱이고 n은 3, 4, 5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n이 2인 쪽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 n 값을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 자,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뭐로 나타내 준 거야? 람다로 표시해 준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발머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두 번째 껍질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이 2인 쪽으로 전자 전이가 일어났을 때 이 빛만 나왔느냐라는 건데, 아니야. 다른 빛도 다 나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왜? 이유는 아주 단순해.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였다. 두 번째, 그 빛을 감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빛을 갖다 실험 데이터를 뽑으려면 필름이 필요해. 필름. 알겠지? 필름 뭔지 알아? 필름? 그 필름이 필요한데 이 필름을 만든 사람이 코닥이에요. 그럼 코닥이라는 사람이 필름 만들 때 가시광선을 이용한 카메라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필름을 만든 거지. 근데 그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외선도 적외선도 이제 검출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알았지?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이 라이먼 사람이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갖다가 이렇게 검출을 해냅니다.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 이거 다 보니까 얘는 n이 1인 곳으로. 자, n이 1인 쪽으로 막 떨어진 애들은 전부 다 자외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머 계열, 아까 그 수학 선생님 이름이 발머라고 그랬죠? 그럼 발머 계열은 뭐야? 가시광선.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n이 2로 떨어질 때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만 막 나오더래.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서 n이 3인 쪽으로 떨어질 때는 적외선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고 이거 이제 검출한 사람이 파시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알았지? 자, 라이먼 계열 자외선, 발머 계열 가시광선, 그 다음 파시엔 계열은 적외선 영역인데 이 적외선은 n이 3으로 전이할 때 비친 거야. 자, 해보자. n이 1로 전이할 때 빛이 무슨 영역이야? 어떤 빛이야? n이 1. 자외선, n이 2. 가시광선, n이 3.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게 검출할 수 있는 필름이 생기니까 아싸 실험 한번 해보자. 아싸 실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각각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 교과서에 올라 있는 거죠. 영광이죠. 영광 아니에요? 응? 시온이가 말이야. 뭘 발견했는데 100년 뒤에 교과서에 시온 계열. 영광이죠. 이제 여러분이 일찍 태어났으면 교과서 실렸을 텐데.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에너지 주기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갖다 이제 내가 자 보가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여러 그 제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형을 갖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라는 사람은 최초로 궤도라는 표현과 이게 이제 껍질이라고 같아. 껍질. 같은 이런 단어를 써요. 궤도다, 껍질이다. 근데 얘들이 진짜 궤도야, 진짜 껍질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붙여요. 자, K 껍질, N이 1일 때, L 껍질, M 껍질, N 껍질. 여러분들은 아마 통합각에서 이렇게 배웠죠.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얘네들의 숫자가 바로 1, 2, 3, 4를 뜻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진짜 껍질이 아니야? 아니지. 이걸 모형으로 표현해 줬다 그랬잖아. 단지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E1이죠? E2가 되고요. E3, E4. 자, 이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껍질이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원자? 수소 원자야.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 있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N 수소 원자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을 때가 E1이거든. 어? E1.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면 이제 바닥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해요. 가장 에너지 준위가 작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들뜬 상태가 되겠죠. 에너지 큰 상태. E2, E3, E4 이게 다 들뜬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들뜬 상태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할 때는 델타 E를 흡수를 합니다. 흡수. 자, 델타 E만큼을 흡수를 해. 그런데 흡수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야. 자, 첫 번째 전기 에너지, 두 번째 비대 에너지 다 가능합니다. 전기 에너지도 흡수하고 비대 에너지도 흡수를 해. 알겠지? 그런데 방출할 때는요. 보세요. 봅시다. 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빛을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자가 들어올 때 델타 E를 방출해요. 그런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딱 한 가지 형태로만 뭐 빛, 라이트 알았지? 빛의 형태로만 방출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자 보세요. 우리 전구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모르고 이런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구 우리 쓰고 있는 형광등 뭐 여기 있는 뭐 LED 다 불가능했던 거야. 에디슨이 발견한 전구는 백열전구야. 에디슨이 발견한 전구는 지금 이 원리 이용한 거 아니야. 열 에너지. 열이 빛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한 게 백열전구. 그러니까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뜨겁죠. 백열전구. 생각해봐요. 지금 이 정도 밝기를 유지를 하려고 백열전구를 쫙 달아놓지 여름에 떠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겠다. 좋겠다. 자, 그런데 그건 달라요. 에디슨의 전구는 열 에너지야.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구의 원리.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도의 원자 모형에 관계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 중요한 식들은 앞에서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림, 그 다음에 계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지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갈 텐데 그 전에 잠깐 쉬도록 할 겁니다. 졸린 사람은 자세요. 지금 전자가 전이를 하는 순서야. 알았지? 자, 일단 n이 3에서 1로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아니면 흡수하는지 먼저 판단합시다. 3에서 1은 흡수 방출. 방출. 4에서 2는 자, 2에서 3은 1에서 4는 자, 그럼 얘들 빛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했을 때 빛의 종류를 얘기해 봅시다. 자, 3에서 1 무슨 빛이야? 3에서 1 자외선이죠. 4에서 2 응? 가시광선. 자, 2에서 3은 그러니까 빛의 종류는 작은 숫자만 보면 돼. 작은 숫자만 보고. 그럼 2에서 3이니까 3에서 2로 갈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2에서 3으로 갈 때는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1에서 4로 갈 때 어떤 빛을 흡수해야 돼? 그렇지.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을 붙여볼게요. 자, 주어진 자료는 일련 자료예요. 내가 뭐하고 뭐라 그러냐면 가시광선하고 자외선을 갖다 붙였다고 했어. 그치? 그럼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왼쪽으로 할 때 에너지가 큰 거네요. 알겠지?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큰 거야. 그러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빛을 동시에 나타내줬다면 일단 기억해야 될 건 간격이 좁아질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럼 그래프상에서 이 선 스펙트럼에서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계열이 두 가지 계열인데 이쪽하고 이쪽이 각각 다른 계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쪽이 자외선, 오른쪽이 가시광선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는 자외선이래. 자외선. 그러면 자외선 중에 가장 에너지 준위가 작은 게 뭐야? B. 큰 게 예. 에너지 값이. 자, 그러면 자외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요? 2에서 1로 전이할 때. B는 N이 3에서 1로 전이할 때. 자, C, D. 자, 자, D, C부터 해봐. C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 C. C는요, N이 4에서 2로 전이할 때고요. D가 N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이잖아. 그럼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은 바로 3에서 2로 전이할 때 빛이겠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AD 하면 뭐야? AD? AD. 자, A와 D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 있죠? 에너지를 갖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앞에 배운 거 이온화 에너지하고 안쪽 껍질에서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봐. 자, D는 어떻게 돼요? 안쪽 껍질이 2죠? 그지?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온에 지워지고 자, 에너지는 A하고 D가 몇 대 몇이 나와요? 응? 몇 대 몇 나오냐고. 이쪽이 4분의 3이잖아. 그지? 이쪽은 얼마니? 36분의 몇 대 몇이야? 27대 5가 되는. 당연히 자외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이 빛이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잖아. 그러면 A의 파장과 D의 파장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파장과 빛의 에너지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냐?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아셨죠? 이게 내용이 어디까지 있냐면 이제 현대 원자 모형 가기 전까지가 이게. 자, 그렇다면 도의 원자 모형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현대 원자 모형인데 현대 원자 모형은 어떻게 나왔냐 이거지. 자,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가 금방 배웠던 보의 원자 모형이 한계가 좀 있어요. 자, 그 한계가 뭐냐면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다른 원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야. 어떤 의미로 적용을 할 수가 없냐면 예를 들어 이제 헬륨이라 하자. 전자 몇 개 있죠? 두 개. 헬륨도 똑같이 그 방정관에 집어넣으면 선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갖다가 한 선을 잘 뚜렷이라지 쳐다본 거지 뭐. 이렇게 확대를 해봤단 말이에요. 확대를 해봤더니만 이 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나눠졌어. 나눠져서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 자, 수소 원자는 빛이 하나만, 자, 자외선에서 예를 들어 n이 3에서 1로 떨어지면 딱 한 빛만 나와야지. 그 빛이 이렇게 파장으로 나눠지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된 거야.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움이 생긴 거야.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물리학자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자 있죠, 전자. 영어로 일렉트론. 자, 전자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쯤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는 확률로서 표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전자는 확률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뭐 여러 물리학자들이 전자를 확률로 표현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전자를 자, 전자를 파동함수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았지? 뭐 일단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 그러니까 전자 원래 입자잖아.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근데 전자 그냥 입자가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치는 입자다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 전자를 파동함수로 해석해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확률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합니다. 뭐를 이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이용해서. 알겠죠? 그럼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자를 이제 해석하려니까 이 방정식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변수는 XYG, XYZ 이런 거잖아. 똑같아요. 자, 전자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을 표현하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양자수라고 해요. 양자수.
양자수. 양자수라 그러는데 이 양자수는 왜 양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양자. 이 양자라는 의미는 이제 영어로는 퀀텀이에요. 퀀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퀀텀이라는 어떤 단어, 양자라는 단어지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영어 단어잖아. 근데 이걸 한자가 오려다. 양자 어떤 뜻이냐면 양을 가진 입자란 뜻이 아니야. 어떠한 양이 입자처럼 뚝뚝뚝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앞에서 본 거지. 자, 봐. 전자 에너지 주기가 1아니면 n이 1아니면 2를 갖되 두 사이에는 어떠한 값도 못 갖는다 그랬지. 이런 것들이 끊어져 있다, 불연속적이라는 의미로서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양이, 여기서 얘기하는 양은 에너지겠죠. 우리가 배우는 거. 자, 에너지가 입자처럼 불연속적이라는 의미로 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양자라는 표현 안에 불연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럼 불연속적인 숫자를 가리켜서 양자수라 그러고 이 양자수는 일종의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주양자수. 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뭘 의미하냐면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근데 얘들 봐봐. 전자 껍질인데 진짜 껍질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에너지인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해주게 된 고의 원자명에 의해서 그 n값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걔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지? 전자 껍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일 때는 K 껍질, 2일 때는 L 껍질, 3일 때 N 껍질, 4일 때 N 껍질. 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통합각이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양자수가 있어요. 부양자수. 자, 부양자수는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그래프에다가 종이 위에다 나타내 주다 보니까 응? 모양이 희한하게 이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를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는 그러한 숫자를 부양자수라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이제 방위양자수라는 표현과 부양자수라는 표현 중에는 방위양자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n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n-1까지. 예를 들어 n이 1이야. l은 0밖에 없지만 n이 2야. 그러면 0도 있고 1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결국 뭐를 결정해 준다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 자, 그래서 그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S 오비탈이다, P 오비탈이다, D 오비탈이다. 이제 오늘 아마 그 오비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방향. 그러면 세 번째 양자수는요. 자기 양자수라고 해요. ML이라고 합니다. ML. 그래, ML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부양자수 또는 방해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자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러한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는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양자수에 의한 값이 ML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L에서부터 시작해서 0 플러스 L까지. 그래서 개수가 2L 플러스 1개를 나타내 줍니다. 근데 얘들이 각각의 방향이 달라. 전부 다 L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L이 0이야. 그럼 하나밖에 없어.
ml이 0이니까. 근데 l이 1이면 마이너스 1, 0, 2를 갔으니까 방향이 다 다른 거야. 컴퓨터가 점을 찍어놓은 그런 점들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값. 자,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요번에는 네 번째 양자수가 스핀 양자수입니다. 자, 스핀 양자수는 뭐냐면 전자가 자전을 해요. 우리 지구처럼 자전을 하는데 자전의 방향을 딱 두 방향으로만 해.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뭐 돌 때 도는데 사실 이렇게 돌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딱 두 방향으로밖에 안 해. 그래 가지고 이제 자전 운동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애들을 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업이 이제 갖는 게 플러스 2분의 얘를 다운이라고. 다운이 갖는 게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표현할 때는 업 다운, 업 다운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고유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전자의 고유값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됐나요? 응? 자, 그런 걸 가르쳐서 스핀 양자수라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점을 찍었다 그랬죠? 점을 찍어서. 근데 점을 찍는데 뭐를 이용했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하는 식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양자수 n은 2를 집어넣고 l을 0을 집어넣고 ml을 0을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이제 ml은 딱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컴퓨터가 명령을 때렸어. 어떤 명령을 때렸냐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인 곳만 한번 점을 찍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 명령을 내린 거지. 프로그램 막 짜가지고. 근데 그 식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그랬더니만 컴퓨터가 밤새도록 점을 찍었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점을 찍었더니만 점이 찍혔는데 지금 여기는 모양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전자가. 점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찍혔냐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좋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알았죠? 이 점을 찍어 놨는데 우리가 이 점을 갖다 찍으면서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다 이거지. 알았죠? 중요한 건 모양이야, 모양. 무슨 모양이야? 구 모양이죠. 동그란 구 모양으로 점 찍은 거야. 그럼 봐봐. 점이 안 찍혔어.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란 뜻이야? 아니면 작다는 뜻이야? 작다. 왜? 명령을 90, 조건 자체를 90% 이상만 찍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끝을 경계라고 경계. 그래서 모든 오비탈은 경계가 없어요. 끝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다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뭐라 그러냐면 S오비탈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첫 번째 껍질의 1S. 근데 이게 동그랗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 방향으로 가든 이 방향으로 가든 이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같은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동일합니다.
알았어. 이런 걸 뭐라 그래?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 모양이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모두 같다? 그럼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랬어. 자, 그러면 주양자 수가 2일 때. 자, 주양자 수가 2이면 L은 0도 있고 1도 있고 ML은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 놓고 또 마찬가지 조건을 답니다. 야,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일 점으로 찍어라고 하는 거죠. 사이즈가 좀 크네. 근데 모양은 똑같네. 그치? 모양은 똑같아. 여기 L을 뭘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껍질에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야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이번엔 또 주양자 수를 3을 넣고 L은 0을 넣고 ML은 0을 놔요. 하지만 사이즈가 큰 어떤 또 구형 모양의 점이 찍혔어. 얘를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라고 해서 2S, 3S라고 했어. 알았지?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라고 3S라고 합니다. 자, S 오비탈이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이번엔 말이죠.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L이 0도 있지만 1도 있거든요. ML은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잖아. 그래서 이 중에 막 예를 들어 하나만 대입했다고 하자.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야, 90% 이상으로 점을 찍어. 그런데 앞에서와 다르게 L이 0일 때와 다르게 L이 1로 바뀌니까 이게 모양이 달라졌네. 점을 어떻게 찍어냐면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 점이 그지같이 찍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D는 디퓨전, 좀 이렇게 퍼져 있다. 이런 뜻으로 D를 P니까 P는 프린시플, 중요하구나. 공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공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니까 중요하구나. 그래서 프린시플을 해가지고 이제 P의 오비탈을. S는 샤프의 약자야. 샤프. 끝이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샤프의 약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학교 가면요, 이거 아령 모양이라고 배워요. 세상에 이런 아령이 없습니다. 본 적 있어? 없잖아. 아직까지 아령 모양 가르쳐. 옛날에 있었나 봐요, 이런 거. 이런 아령이. 요즘 아령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로브라 그래가지고 귓볼이에요, 귓볼. 자, 귓볼이 어떻게 생겼지?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 로브가 두 개 있다가 다른 오비탈이 네 개가 됐다가 그 다음 오비탈에는 8개,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계속 로브가 많아져. 알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로브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이죠. 이게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이 평면이 뭐에 해당하냐면 YG 평면인데 이 YG 평면 위에는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정말 0이 되거든요. 자, X축 위에 오비탈이 있고 YG 평면은 확률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자 핵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가면 발견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뭐야?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성을 갖는다.
아령 모양이 돼 있잖아. 책에도. 아, 진짜. 자꾸 아령 모양이 돼 있어. 세상 이런 아령. 됐나요? 자, 그런데 이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말고 0도 있고 1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따라 축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2px라면 2py. 자, y축에 놓여있다 이거고요. 2pg. 그러면 토탈 몇 개의 오비탈이냐면 각각이 하나의 오비탈이야. 하나의 오비탈. 알았어요? 자, 그래서 세 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고요. 뭐에 따라서? 껍질에 따라서. 그럼 봐봐. 껍질이 세 번째 껍질에는 L이 2도 있거든. 그럼 ML은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도 되니까 오비탈이 몇 개니? 방향이 5개니까 오비탈이 몇 개 돼? 5개가 돼. 5개. 그때 이제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L이 2일 때는 D 오비탈이야. 그래서 이게 D 오비탈. 모양은 대학 가서 배우시고. 알았어요? 고등학교 나오지도 않고 뭐하러 배워? 5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방향이 5방향.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을 뭐라 그러냐면 구름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왜 구름 모형을 그러지 아세요? 이게 원자 핵이야. 응? 여기다 오비탈을 그리는 거야. 오버랩을 시키는 거야. 계속 겹치게. 그럼 이제 봐봐. S 오비탈 1S, 자 2S, 2P, 그지? 또 3S, 3P 막 그리면은 다 오버랩이 되면 뭐만 있을까? 점만 있겠지. 근데 이 점이 의미하는 건 전자야, 확률이야? 확률인 거야. 근데 모형 자체가 구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구름 모형이라고 해요. 현대원자. 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 구름을 우리가 이제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우리 이어서 주기성 내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숙제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몰아줄게요. 시원히 조심해봐.
음.